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이혼한 지 6개월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 다음 달 8일에 결혼해. 청첩장 보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못 가. 나 방금 아이 낳았거든. 30분 뒤 그 사람이 제 병실로 미친 듯이 뛰어왔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랫배의 제왕절개, 상처에서부터 파도 같은 통증이 주기적으로 밀려왔습니다. 어젯밤 겪었던 사투와도 같았던 수술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죠. 저는 침대 옆 유리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작은 생명체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몸을 뒤척였습니다. 제 아들 태명은 토리, 강준우라고 이름 지어주고 싶은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2주나 일찍 태어나 피부는 붉고 쭈글쭈글했고 새하얀 속사계에 쌓여 유난히도 작아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잿빛 하늘이 보였고 겨울을 재촉하는 가랑비가 흩날리며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의 윤곽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활기는 두꺼운 병실 유리창에 막힌 듯 이 회복실 안에는 외로울 정도의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저 누워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과 동시에 지독한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남편도 가족도 곁에 없었고 유일한 제 편인 친구 지수는 잠시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집에 돌아간 상태였죠. 그때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액정을 힐끗 보니 전 남편이라는 세 글자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려는 듯 차갑게 떠 있었습니다. 벌써 6개월. 우리가 법원을 나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녹색 통화 버튼을 향해 미끄러졌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아직 이 낡은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나 봅니다. 여보세요.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물기 하나 없이 메마르고 지친 목소리였죠.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학 시절 저를 그토록 설레게 했던 부드러운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무서울 정도로 정중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 씨, 잘 지내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그저 다른 목적을 위한 의례적인 인사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전 부인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조단위의 건설그룹을 이끄느라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 말입니다. 네, 아직 살아있어요.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아들의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 바쁜데 수화기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나 모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사람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웃음소리였죠. 여전히 까칠하네. 소식 하나 전해주려고 전화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부부였던 사이인데 남들한테서 듣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이불 끝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다음 달 8일에 저랑 예나 씨 신라호텔에서 결혼식 올려요. 서연 씨도 와서 축하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헤어져도 좋은 친구로 남을 순 있잖아. 안 그래요? 민준 씨의 말이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가 결혼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나 씨는 재벌가의 금지옥엽 외동딸로 집안 배경도 훌륭하고 사업적으로도 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여자였으니까요. 애초에 우리가 이혼한 이유 중 하나도 제가 그의 옆에 서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아직도 심장이 칼에 베인 듯 욱신거리는 걸까요? 수술 자국의 통증보다 더 선명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전 부인을 초대했습니다. 이혼한 지 고작 6개월 만에
새로운 여자와 행복한 모습을 보러 오라고 말입니다.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잔인함은 언제나 이렇게 완벽할 정도로 문명적이고 신사적인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신이 대인배라는 것을, 아니면 제가 이제 완벽한 과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싶었던 걸까요? 서연 씨, 듣고 있어요? 제 침묵이 길어지자 민준 씨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몸을 뒤척이며 작은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매일 저녁 그를 위해 저녁을 차려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그 누구도, 심지어 이 아이의 아빠라 할지라도 자신을 더 이상 상처 입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이죠.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미안해서 어쩌죠? 참석 못하겠네요. 무슨 바쁜 일이라도 있어요. 갤러리 일 때문이라면 하루쯤 빼도 괜찮잖아. 내가 차 보낼게요. 그림 같은 것 때문 아니에요.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가볍게 내뱉었지만 그 안에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 지금 산후조리 중이에요. 수화기 넘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공간 전체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저는 수화기 너머로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 민준 씨 옆에 있던 누군가의 수군거림, 그리고 그의 숨이 솟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신사적인 태는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 산후조리 중이라고요. 어젯밤에 제왕절개로 아들 낳았어요. 당신의 즐거운 날에 제가 빠져도 괜찮겠죠?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명이나 질문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제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고 화면은 까맣게 변했습니다. 휴대폰을 침대 매트리스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덩어리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토리가 으앙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처의 고통을 꼭 참으며 몸을 일으켜 아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가. 엄마 여기 있어. 우리 둘만 있으면 돼. 아무도 필요 없어.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방금 전의 대화에서 저는 분명 이겼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이렇게 텅 빈 걸까요? 저는 방금 제가 뱉은 말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하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성격상 그는 이 일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 위태로운 평화는 이제 곧 끝날 것 같았습니다. 30분, 제가 전화를 끄는 순간부터 병실 문이 난폭하게 열릴 때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줄 젖병을 서툴게 타고 있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이 벽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에 새근사근 잠들어 있던 토리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이를 끌어안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무례한 침입자를 향해 한바탕 쏘아붙일 생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민준 씨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욕설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제가 알던 그 강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머리에 포마드를 발라 깔끔하게 넘기고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를 입던 그 재벌 총수가 아니었죠.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보리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 결혼식 때 입을 예복을 맞춰보던 중이었겠죠. 하지만 자켓은 흐트러져 있었고 안쪽 셔츠 자락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가슴에 꽂힌 부토니에는 시들어서 꽃잎 몇 개가 떨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땀으로 젖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마치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온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들썩였습니다. 이마에서는 콩알만 한 땀방울이 뺨을 타고 턱 끝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문 앞에 못 박힌 듯 서서 커진 눈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제 팔에 안겨 앵앵 우는 핏덩이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악과 의심, 그리고 제가 그에게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씨,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좁은 문틈을 비집고 나오는 바람 소리 같았죠. 저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최대한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달래며 그를 쳐다보지 않고 토리를 감싼 속삭에만 내려다보았죠. 여긴 왜 왔어요? 여긴 회복실이에요. 외부인 출입금지 구역인데. 민준 씨는 제 축객령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길고 급한 걸음으로 병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졌습니다. 땀 냄새와 향수 냄새, 그리고 당혹감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사실이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 누구 아이야?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그토록 빠져들게 했던 그 깊고 검은 눈동자. 지금 그 눈에는 헐렁한 환자복을 입은 초라한 제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예요. 제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누구냐고 민준 씨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목구멍 안에서 억눌린 소리였지만 저의 평정을 깨뜨리기에는 충분한 위력이었죠.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와 커다란 손으로 침대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일그러진 미소였죠. 참 이상한 걸 묻네요. 우리 이혼한 지 6개월이나 됐잖아요. 나도 내 사생활이 있고 강민준 총수님도 사생활이 있는 건데 내 아이 아빠가 누구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죠. 날 미치게 만들지 마. 민준 씨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저와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6개월, 이혼하고 6개월 만에 애를 낳았어. 임신기간 10개월을 빼면 우리 법원에 가기 전에 이미 임신했었던 거구나. 맞지? 사업가 특유의 명석함과 날카로움이 단 몇 초 만에 그 답을 계산해내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숨기고 싶지도 않았죠. 맞아요. 저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요. 왜? 민준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의 눈에 붉은 핏발이 섰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감히 나한테 이런 엄청난 일을 숨겼던 거야? 말해서 뭐 하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신랄함이 가득했죠. 말해서 동정이라도 받으라고요? 아니면 저 재벌집 아가씨 집에 들이느라 바쁜 당신한테 남는 책임감이라도 좀 나눠달라고 구걸이라도 하라고요? 당신 자신을 좀 돌아봐요. 그날 우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꿈이나 꾸면서 그림 쪼가리나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자기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자유가 필요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 자유를 줬는데 이제 와서 뭘 더 원하는 거죠. 민준 씨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그가 과거에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았던 말들을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그에게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난간에서 손을 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딱이라도 세게 맞은 사람처럼요. 제 품에 안긴 토리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 숨막히는 긴장감을 찢어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멍한 눈빛으로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나
아이 좀 보게 해줘. 그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힘이 없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아이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의 본능이 강하게 고개를 들었죠. 돌아가요. 당신 약혼녀가 기다리고 있겠네요. 아이 좀 보자고 민준 씨가 갑자기 소리치며 아이를 빼앗으려는 듯 달려들었습니다. 만지지 마. 제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웅크렸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굳은 얼굴로 들어와서는 보호자분 조용히 좀 해주세요. 여긴 시장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기요. 누구신데 이러세요. 아직 면회 시간도 아닌데 당장 나가주세요. 민준 씨는 허공에 손을 든 채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아이를 보고 그리고는 불타는 듯한 눈으로 간호사를 쳐다봤습니다. 그 기세에 간호사마저 주춤했죠.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구겨진 턱시도 자켓자락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특유의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두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 아빠입니다. 그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이 실려 있었죠. 그리고 그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하늘처럼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서연 씨, 당신 착각했어. 당신의 가장 큰 실수는 이 강민준의 아이에게서 아빠를 빼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뒤돌아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차가운 공기와 함께 제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오르는 불안감이 남았습니다. 저는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준 씨가 떠난 후 저는 병상에 주저앉은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토리는 울음을 그치고 보호를 구하려는 듯 작은 손으로 제 새끼손가락을 꼭 쥔 채 엄마 품에서 새근사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빠르고 거세게 닥쳐올 줄은 몰랐습니다. 민준 씨의 등장은 제가 그토록 애써 지켜온 잔잔한 호수에 거대한 돌덩이를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전 남편의 권력과 돈 앞에 선임없는 엄마의 두려움이었죠. 민준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의 소유욕을 너무 얕봤던 겁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고 이번에는 지수였습니다. 제 단짝 친구는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들어오다 빨갛게 부은 제 눈을 보고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 수술 부위 아파? 아니면 토리가 보채? 지수는 짐을 소파에 던져두고 달려와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민준 씨, 방금 여기 왔다 갔어. 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지수는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 그 자식이 벌써 알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방금 전화 와서 결혼식 초대했다고 했잖아. 내가 말실수했어. 산후조리 중이라고 말해버렸어. 지수가 자기 이마를 쾅 하고 쳤습니다. 세상에 미쳤어. 너 진짜 호랑이 굴에 들어갔구나. 윤서연. 그 자식 반응이 어땠는데? 저는 방금 전에 짧지만 폭풍 같았던 만남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강민준 성격에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 인간은 야망 덩어리에다가 은근히 가부장적인 구석도 있잖아. 대를 이을 아들이 생겼다는 걸 알았으니 어떻게든 토리를 뺏으려고 할 거라고. 너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
모아둔 돈도 있고 갤러리도 이제 자리 잡았잖아. 그 사람 돈 필요 없어. 문제가 돈이 아니잖아. 지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문제는 그 인간의 자존심이랑 그 명문가라고 불리는 집안이야. 그 집 시어머니가 자기네 귀한 장손이 밖에서 떠도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지수의 말은 바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 전 시어머니. 그녀는 모든 것보다 가문의 혈통을 중요시하는 날카로운 여자였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제가 가난한 화가 출신에 집안도 보잘것없다며 저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집안의 아들을 낳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녀는 토리를 제 아들이 아니라 강씨 가문의 재산으로 여길 겁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또 벌컥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앞장서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켓을 벗어 던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흰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권위 있어 보이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3명과 각종 의료기기를 실은 카트를 끄는 간호사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겁에 질려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의사에게 돌아서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아이 상태 좀 종합적으로 봐주십시오. 아이가 2주 일찍 태어나서 폐가 아직 미성숙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샘플도 채취해 주시죠. 강민준 씨, 당신 미쳤어요. 제가 소리치며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수술 부위의 통증이 저를 침대에 다시 주저앉혔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의 손은 뜨겁고 강했지만 저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듯 힘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 상처의 무리가,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공격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난 내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당신이 막을 권리는 없어. 내 아이예요. 검사 따위 필요 없어요. 내 아들이라고요. 내 아들이기도 해. 민준 씨가 제 얼굴에 대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눈이 고통과 확신으로 가득 찬 채 제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저 아이를 봐. 서연 씨. 저 넓은 이마, 저 삐쭉 나온 입술. 언제까지 현실을 부정할 생각이야. 저는 토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잠들어 있는 아이의 작은 얼굴은 정말로 민준 씨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잠결에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까지도 아빠를 쏙 빼닮았죠. 핏줄은 말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 교수님은 이 분야 최고 권위자야. 민준 씨가 목소리를 낮춰 설명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병원도 시설이 좋지만 최고는 아니지. 난 우리 아들이 완벽하게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옆에 서 있던 지수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문 앞을 막아선 민준 씨의 경호원에게 저지당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의사들이 토리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드럽고 전문적인 손길로 아이를 다루었죠. 저는 그들이 검사를 위해 아이의 발뒤꿈치에서 피를 뽑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바늘이 살을 찌르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에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힘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죠. 그도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들이 진찰을 마치고 떠난 후에도 민준 씨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아이의 인큐베이터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울음을 그치고 다시 잠이 든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긴장감 대신 서글픈 슬픔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왜 그랬어? 민준 씨가 저를 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아이에게 고정된 채였죠. 같은 질문이었지만 더 이상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원망만이 담겨 있었죠. 지난 6개월 동안 난 기계처럼 살았어. 그런데 당신은 내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입덧을 견디고 몸의 변화를 감내하면서 혼자서 아이를 낳았어. 날 대체 뭐라고 생각한 거야? 길 가던 사람도 이보다는 정이 있겠다.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당신의 성공을. 제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기나긴 출장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접대를 선택했어요. 당신에게 거액의 계약을 안겨줄 수 있는 한예나 씨를 선택했고요. 저는 그저 당신의 계산 속에서 제 아이를 지키는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민준 씨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후회와 함께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남자의 고집이 뒤섞여 있었죠. 난 아이가 필요 없다고 말한 적 없어. 당신이 임신한 걸 알았더라면 절대 이혼하지 않았을 거야. 그게 바로 제가 말하지 않은 이유예요.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저는 책임감 때문에 유지되는 결혼은 원하지 않았어요. 사랑받고 싶었다고요, 민준 씨. 하지만 당신은 오래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죠. 아마 그 역시 그 냉혹한 진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의 결혼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훨씬 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사랑을 구하기엔 너무 늦게, 하지만 새로운 족쇄가 되기엔 너무 이르게 찾아왔던 거죠. 다시 민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액정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끈질기게 다시 울렸죠. 예나 씨였습니다. 제가 벽을 향해 돌아누우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약혼녀 전화 왔네요. 이제 그만 가봐요. 기다리게 하지 말고. 민준 씨는 휴대폰과 저, 그리고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고 소파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결혼식 취소했어. 그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예나 씨와의 결혼 취소했다고. 아까 호텔에서 여기로 달려 나오자마자 비서한테 전부 취소하라고 지시했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미쳤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 하나 때문에 파트너 그룹 회장의 딸과의 결혼을 취소하다니. 당신 미쳤군요. 제가 내뱉었습니다. 그런지도 모르지. 민준 씨가 입꼬리를 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토리의 작은 손가락을 살며시 건드렸습니다. 내 아들이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데 다른 여자랑 결혼할 수는 없잖아. 그의 서툰 행동, 대한민국 부동산 업계를 주름잡는 권력자의 그 떨리는 손길이 순간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즉시 제 뺨을 아프게 후려쳤습니다. 믿지 마. 이 뒤늦은 후회를 믿지 마.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소유욕일 뿐이야. 민준 씨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병실의 비좁은 소파에 혼자 꿋꿋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더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죽을 끓여오겠다며 조심하라는 눈짓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병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숨 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도저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저편에서 두 손을 깍지 낀 채 이마에 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던 향수 냄새는 거의 날아갔고 대신 희미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민준 씨,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걸까요? 예전에 우리가 사랑했을 때
제가 그에게 담배를 끊게 했었습니다. 그는 약속했고 지켰습니다. 하지만 총수 자리에 오른 후 일의 압박감이 그를 너무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기억들이 마치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미대 캠퍼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교류 학생으로 우리 학교에 온 경영대생이었죠.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 시동 건물 처마 밑에서 저는 커다란 이젤을 들고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달려와 도와주었고 꿈결처럼 아름다운 첫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한강변을 달리고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마시며 언젠가 우리만의 작은 집을 갖자고 약속하던 소박한 오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 결혼했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절 그의 곁을 지킨 유일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라면 한 봉지를 나눠 먹고 1,000원 한 장도 쪼개 쓰면서 말이죠. 저는 프랑스 유학의 기회를 포기하고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회사는 무섭게 성장했고 돈은 물처럼 밀려들었죠. 우리는 좁고 허름한 월세방에서 고급 주상복합으로 그리고 도심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 사이의 거리도 통장 잔고와 함께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제가 차린 저녁 식사는 그를 기다리다 식어버리기 일쑤였고 회의 중, 접대 중, 회사에서 자고 갈게 같은 메시지들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 호화로운 집안의 장식품이 되어갔습니다. 그가 밖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저 착하고 조용한 아내. 절정은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학생 때부터 함께 보자고 꿈꿔왔던 예술의 전당 콘서트 티켓 2장을 예매했습니다. 저는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그가 좋아하던 붉은색 실크 원피스를 입은 채 공연장 로비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리고 3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연은 끝났고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화려한 가로등 불빛 아래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죠.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늦은 밤이 되어서야 그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파트너사와의 인수합병 문제로 바빠서 약속을 잊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과의 의미라며 명품 핸드백 하나를 제게 툭 던져주고는 죽은 듯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 핸드백을 보고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지금 남은 것은 무감각한 돈 버는 기계, 강민준 총수뿐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의 회사에 점심 도시락을 싸들고 갔을 때 저는 그의 사무실 의자에 걸쳐진 자켓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제가 쓰는 종류가 아닌 농염한 샤넬 넘버 5의 향기였죠. 그리고 그의 비서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인아 씨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잔을 넘치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당신을 기다렸던 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민준 씨가 움찔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그도 기억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위대한 인생에서는 그저 사소한 사건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미안해. 그가 낮고 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회의를 빠질 수가 없었어. 이제 와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씁쓸하게 웃자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당신은 원하는 걸 다 가졌잖아요. 성공, 명예,
단지 내 아들이 나중에 당신처럼 무심하고 이기적인 남자가 되지 않았으면 할 뿐이에요.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파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죠. 제 말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형편없는 남편이었다고 비난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내가 아빠로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기회조차 없었는데 함부로 판단하지 마.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난 아이에게 모든 걸 보상해 줄 거야. 부족한 것 하나 없이 키울 거라고. 최고의 학교에 보내고 최고의 물건만 쓰게 하고 가장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줄 거야. 당신이 말하는 최고라는 건 결국 돈이겠죠. 제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무제한 한도의 블랙카드가 아니라 서류에 사인만 해주는 아빠가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아빠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뭘 원하는데? 민준 씨가 침대 가까이 다가와 그의 커다란 그림자로 저를 압도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집에 와서 기저귀나 갈아주길 바라는 거야? 서연 씨,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아이를 지킬 수도 없어. 당신 그 작은 갤러리 수입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아이에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만큼 부자는 아닐지 몰라도 난 아이에게 평화를 줄 수 있어요. 평화? 민준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싱글맘으로 살면서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강민준의 전 부인이 저 좁은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는 걸 여론이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냐고. 당신은 너무 순진해. 우리의 언쟁은 노크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와 민준 씨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표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결혼식은 취소되었고 예나 씨 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쪽 회장님께서 당장 대표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민준 씨가 차가운 표정으로 손을 휘저었습니다. 나중에 뵙겠다고 전해. 지금은 바쁘니까. 그리고 나가봐. 비서가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민준 씨는 서류 뭉치를 집어들고 그중 한 장을 뽑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읽어봐.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 굵은 글씨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것은 양육 및 후원 협약서였습니다. 내용인즉슨 민준 씨가 우리 모자의 모든 생활비, 집, 도우미, 개인 주치의를 제공하는 대신 언제든지 아이를 만날 권리를 가지며 아들은 강 씨 성을 따르고 족보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 몇 시간밖에 안 됐잖아요. 난 항상 플랜 B를 준비해 두거든. 민준 씨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의견을 묻는 게 아니야. 통보하는 거지. 저는 손안의 종이를 구겨 그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꺼져요. 난 아무것도 사인 안 해. 내 아이를 뺏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민준 씨는 피하지 않고 종이가 자신의 가슴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고 구김을 펴서 침대 머리맡 테이블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생각해봐. 지금 몸도 약한데 흥분하지 말고 내일 다시 얘기하지. 문 밖에 경호원 세워둘 테니 아이 데리고 어디 도망갈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뒤돌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와 제 주위를 서서히 옥죄어 오는 금빛 세장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닫고 나간 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차갑게 맴돌았습니다. 넓은 병실이 갑자기 억압적인 침묵으로 가득 차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습니다. 토리는 여전히 새근싸근 고른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꿈속에서 젖이라도 빠는 듯 이따금 오물거렸죠. 아이를 보자 제 마음속에선 씁쓸함과 함께 강렬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민준 씨가 우리 모자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다려진 짙은 남색 셔츠는 그에게서 평소에 풍기던 권위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밑 다크서클은 그가 애써 감추려는 피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끌어와 방구석에 앉더니 노트북을 펴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그의 각진 얼굴을 비추며 깊은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겨울의 희미한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할 때쯤 민준 씨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상류층 사이에서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소문난 그 강력한 블랙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 민준 씨가 마치 휴지 조각이라도 건네는 듯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한도 없는 카드야. 아이한테 필요한 거나 당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걸로 긁어.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 저는 번쩍이는 블랙카드를 보고 그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자신감은 제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내 돈으로도 충분히 아이 키울 수 있어요. 민준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죠. 고집 좀 그만 부려. 서연 씨, 당신이 그림 팔아서 버는 푼돈으로 아이에게 최고의 삶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수입 분유, 유기농 기저귀, 개인 주치에, 나중에는 국제학교까지. 뭘로 감당할 건데? 저는 제 방식대로 아이를 키울 거예요. 저는 목소리에 떨림을 애써 감추며 맞받아쳤습니다. 가장 비싼 것만 쓰는 게 최고는 아니에요. 세상 수많은 아이들이 당신의 그 블랙카드 없이도 건강하게 잘만 자란다고요. 민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조롱이 가득한 미소였죠. 이 강민준의 아들을 평범하고 부족하게 키우게 내버려 둘 것 같아? 난 절대 그런 꼴 못 봐. 내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누려야 해. 무슨 권리로요? 제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치솟는 분노에 수술 부위의 고통도 잊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냐고요? 당신이 아빠라고요? 그럼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은 어디 있었죠? 내가 입덧으로 죽을 것 같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갈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요? 내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수술 동의서에 직접 서명해야 했을 때 당신은 대체 어디 있었냐고요? 강민준 씨. 저는 숨을 헐떡이며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울분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한테 권리 운운하지 마요. 당신은 회의를, 출장을, 당신의 그 여자를 선택한 순간부터 이미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거니까. 민준 씨는 카드를 쥔 손을 늘어뜨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쏟아낸 비난의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똑바로 박혔습니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적나라하고 잔인한 진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통과 후회 그리고 무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만하던 그 남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틀렸어. 민준 씨가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그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위해 보상하고 싶어. 날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제발 기회를 줘. 그는 누군가
막 가져다 놓은 듯한 붉은 장미 꽃병 옆 침대 머리맡 테이블에 카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아이 돈이야. 당신이 쓰든 안 쓰든 상관없어. 하지만 단지 내가 밉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지는 마. 아이를 생각해줘. 그 말을 하고 민준 씨는 발코니로 나가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물었습니다.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한 그의 외로운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무거운 마음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이 일부는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를 미워하고 원망할 수는 있지만 제 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좋은 것들을 빼앗을 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가 우리 모자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그의 통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병원의 고요함은 대규모의 소동으로 깨졌습니다. 저는 잠결에 복도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사람들이 온갖 물건들을 병실 안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외국 상표가 빼곡히 인쇄된 크고 작은 상자들이 방 한구석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최신형 젖병 소독기, 공기청정기, 자동 흔들 침대, 그리고 제가 이름도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육아용품들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방 한가운데 서서 태블릿 PC를 들고 직원들에게 물건 배치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돌보는 아빠라기보다는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처럼 보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뤄요.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까. 민준 씨가 온풍기를 옮기던 직원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병실을 창고로 만들 셈이에요. 제가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돌아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들만 가져온 거야. 병원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안 놓여. 부족하다고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여기가 이 병원에서 제일 비싼 VIP 병실인데 아직도 당신 기준에는 못 미치나 보죠. 민준 씨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옅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으며 엄격해 보이는 얼굴에서는 전문가의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김미숙 신생아 케어 전문가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회장님께서 도련님을 돌보도록 고용한 김미숙입니다. 김 여사가 제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프로그램된 것처럼 정확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즉시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김 여사님이야. 업계 최고의 베이비시터고 국제병원에서 20년간 신생아를 돌본 경험이 있으셔. 이제부터 이분이 당신을 도와 아이를 돌봐주실 거야. 낯선 사람한테 제 아이 맡기기 싫어요. 제가 즉시 반대했습니다. 엄마의 본능은 제 아이에게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을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이제 막 수술했고 몸도 약한데 어떻게 밤새 아이를 봐. 민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목욕, 수유, 마사지 같은 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당신은 그냥 쉬면서 회복에만 전념하면 돼. 김 여사님은 제 동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요람으로 다가가 능숙하게 실내 온도를 확인하고 토리의 이불을 고쳐 덮어준 뒤 제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도련님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사모님께서 유축해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분유를 탈까요? 그녀가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아이는 태어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거리감 느껴지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수유할 거예요. 제가 고집을 부리며 아이를 안으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아직 항생제를 맞고 계셔서 모유가 지금 당장은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김 여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저를 막아섰습니다. 회장님께서 일본에서 가장 좋은 분유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미숙아에게 아주 적합한 제품입니다. 저는 도움을 구하는 눈으로 민준 씨를 쳐다봤지만 그는 김 여사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분 말 들어, 전문가잖아.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엄마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위한 최선이라는 명분으로 저를 소외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낳는 기계였을 뿐일까요? 임무를 완수했으니 이제 전문가와 현대적인 기계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김 여사가 제 아이를 능숙하게 안아 젖병을 물리고 트림을 시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완벽하고 정확했으며 조금의 서툰 구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모성애의 온기가 엄마와 아이 사이에 신성한 유대감이 빠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문성을 믿었고 표준화된 절차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그 어떤 절차보다 엄마의 온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좀 쉬어. 민준 씨가 제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비서와 전화로 업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과 물건들로 가득 찬 이 방 안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민준 씨의 통제는 관심과 걱정이라는 이름 아래 점점 더 교묘하고 단단하게 저를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정말로 아이를 빼앗기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점심 지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끔찍이도 싫어하지만 모유 수유를 위해 억지로 먹어야 하는 족발과 파파야를 넣고 끓인 보양식을 들고 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산처럼 쌓인 물건들과 기계처럼 움직이는 베이비시터를 본 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지수가 제 옆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나 무슨 백화점 들어온 줄 알았네. 강민준 씨 작품이야. 제가 김 여사에게 들리지 않게 속삭이며 비꼬듯 대답했습니다. 전문 베이비시터까지 고용했어. 난 이제 완전 잉여인간이야. 지수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김 여사를 힐끗 보더니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 서연아. 방금 들었는데 강민준 그 인간 집안에서 벌써 손주 데려올 준비를 하고 있대. 그 엄마, 그 여자 말이야. 벌써 변호사랑 접촉했다더라. 그 여자 얼마나 무서운지 너도 알잖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란 여사, 제 전 시어머니는 3년의 결혼 생활 내내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그녀는 명예와 혈통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토리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빼앗아 가고 제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겁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지수야? 제가 친구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토리 없으면 못 살아. 도망쳐야 해. 지수가 단호한 눈빛으로 잘라 말했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100% 뺏겨. 강민준이 지금 부드럽게 나오는 건 너를 구슬리려는 수작일 뿐이야. 아이가 좀 더 크면 바로 태도가 돌변할 거라고. 어디로 도망가? 민준 씨는 어디에나 눈과 귀가 있을 텐데. 가평, 지수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우리 먼 친척 이모 별장이 거기 하나 비어 있어. 소나무 숲 깊숙이 있어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아. 내가 열쇠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 가서 숨어 있어. 아이가 좀 더 크면 내가 서류 준비해서 외국으로 보내주거나 아주 먼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줄게. 하지만 아이 건강은 미숙하잖아. 저는 요람에서 자고 있는 토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 아는 의사한테 물어봤어. 보험만 잘해주고 차로 조심히 이동하면 괜찮대. 중요한 건
유전자 검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끼어들기 전에 당장 떠나야 한다는 거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수술을 했고 아이는 아직 핏덩이였습니다. 하지만 발코니에서 통화하고 있는 민준 씨를, 그리고 저 차가운 베이비시터를 보니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이 위선적인 금빛 세상 속에서 아이가 아빠의 무감각한 복제품으로 자라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아이와 함께 고생하는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언제가? 제가 결심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모레 새벽. 지수가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아까 강민준 통화하는 거 엿들었는데 모레 아침에 엄청 중요한 주주총회가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대. 아침 일찍 병원을 나설 거야. 그때 내가 뒷문으로 차 대기시켜 놓을게. 김 여사는, 저 사람은 어떡하고? 지수가 장난스럽게 윙크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처리할게. 커피에 설사약 좀 타든지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만들든지 넌 준비만 하고 있어. 우리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더 논의하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민준 씨가 안으로 들어오더니 우리가 소곤거리는 것을 보고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 무슨 작당모이라도 하는 거예요? 네. 당신 욕하고 있었는데요. 됐어요? 지수가 쏘아붙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를 툭툭 털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단란한 가족의 시간을 방해해서 죄송하네요. 지수가 떠나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탈출 계획은 이미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 최대의 도박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얻겠지만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감히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이틀은 평온한 척 위장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민준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가져와 병실에서 일했고 이따금 고개를 들어 우리 모자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아빠가 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가 모든 일을 도맡아 했지만 민준 씨는 사소한 일이라도 참여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서툴게 아이를 안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의 커다란 손은 이제 토리의 연약한 목을 받치며 떨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몰래 아이의 손바닥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결에 토리가 무의식적으로 아빠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보기 드문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정말 다정하고 친근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고 약속했던 오래전 그 대학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힘이 제법 센데 민준 씨가 속삭이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나중에 이 녀석 아주 강인한 남자가 될 것 같아. 당신처럼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고 이내 후회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연 씨, 아직 나한테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잊는다고 해서 잊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릴게. 민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변했다는 걸 당신한테 증명해 보일게. 그의 말은 제 마음을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김 여사가 옆에서 지시하는 가운데 그가 서툴게 기저귀를 가는 모습을 볼 때, 아이가 울 때마다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는 그를 볼 때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가 그려내는 행복한 가족의 그림을 믿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울리는 업무 전화, 수화기 너머로 부하 직원에게 내리는 그의 냉정한 지시가
저를 다시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야망 넘치고 독단적인 강민준이었습니다. 지금의 변화는 그저 처음 아빠가 된 남자의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이 신선함이 사라지고 업무의 압박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과연 지금처럼 인내심을 갖고 아이가 잠든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새로운 정복을 향해 달려나가 이 차가운 집에 우리 모자를 내버려 둘까요? 저는 제 인생과 아이의 인생을 그렇게 희미한 믿음에 걸 수 없었습니다. 탈출하기 전날 오후, 민준 씨는 붕어찜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전속 셰프한테 특별히 부탁한 거야. 식기 전에 먹어. 그는 다정하게 찜을 떠서 식힌 후에 제 입가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찜 그릇을 보고 그를 보았습니다. 이 다정함, 예전 같았으면 감격해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죄책감만 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곧 그를 속이고 그의 아이를 데리고 도망칠 예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찜 그릇을 받아들고 기계적으로 먹었습니다. 나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어.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조금 늦게 들를 것 같으니까. 집에 있는 동안 김 여사님 말 잘 듣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내 일 보세요. 저는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는 허리를 숙여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잠시 망설이더니 제 머리카락에도 스치듯 입을 맞추었습니다. 잘 자. 그가 떠나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왼편 가슴을 부여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민준 씨. 나한테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나 자신과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는 떠나야만 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몰래 아이의 옷 몇 가지와 필수품들을 작은 가방에 챙겨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세었습니다. 시간은 저를 놀리듯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흐느끼는 제 마음 소리 같았습니다. 내일 진짜 폭풍이 닥쳐올 겁니다. 아침 7시 40분. 병실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의 잿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나 따뜻한 옷을 입었습니다. 겉에는 출산 후 아직 부어있는 몸을 가리기 위해 두꺼운 패딩 점퍼를 걸쳤습니다. 토리 역시 두 겹의 소미불로 따뜻하게 감싸 작은 코만 내놓고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매 순간이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출입문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계획대로 민준 씨는 주주총회에 늦지 않기 위해 6시 30분에 떠났습니다. 그는 아이의 이마에 급하게 입을 맞추고는 저의 부자연스러운 침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바로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문제는 김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방 한쪽에서 분주하게 분유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지수가 몰래 그녀가 늘 마시는 아이스라떼에 약한 설사약을 타놓았습니다. 저는 약효가 제때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모님, 도련님 분유 다 됐습니다. 김 여사가 젖병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약간 찡그려져 있었죠. 거기 두세요. 제가 먹일게요. 잠시만 아이 좀 봐주세요. 저 화장실 좀. 제가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나, 배가. 갑작스럽고 격렬한 복통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급하게 젖병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 잠그는 소리가 철컥하고 울렸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벌떡 일어나 가방을 낚아채고 토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사들인 그 값비싼 물건들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화살처럼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은 허상일 뿐 제가 필요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아침에 병원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복도 끝에 있는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빠르게 걸었습니다. 지수가 그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감시 카메라가 없는 건물 뒤편 쓰레기 집화장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신신당부했었죠. 급한 걸음걸이에 맞춰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힘내, 아들. 우리 곧 탈출할 수 있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역한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안으로 들어가 지하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기판의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5, 4, 3, 2, 1, 띵.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지수의 익숙한 빨간색 경차가 커다란 쓰레기통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차의 비상등이 2번 깜빡이자 저는 기뻐서 달려갔고 차 문이 열렸습니다. 빨리 타. 지수가 극도로 긴장한 얼굴로 재촉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으로 재빨리 몸을 구겨 넣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지수는 즉시 엑셀을 밟았고 차는 거대한 괴물처럼 서 있는 하얀 병원 건물을 뒤로 한 채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성공이야. 지수가 소리치며 핸들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그 김 여사가 어떻게 날 당해내겠냐고. 저는 숨을 몰아쉬며 품 안에서 여전히 잠들어 있는 아들을 보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안도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두려움은 아직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일러. 일단 서울부터 벗어나야 해. 저는 혹시 누가 따라오는지 계속해서 백미러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우리 차는 출근 시간에 복잡한 도로를 빠져나가 내부 순환로로 향했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며 차 유리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마치 제가 고통스러운 과거를 지워내려는 것처럼 흐릿한 물줄기들을 닦아냈습니다. 고속도로는 한산했고 지수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속도계 바늘은 시속 80, 90km를 가리켰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점점 뒤로 멀어지고 비에 젖은 잿빛 교외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강변북로 타다가 가평 쪽으로 빠질 거야. 지수가 도로의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1~2시간이면 도착할 거야. 너는 그냥 맘 편히 한숨 자. 내가 어떻게 잠이 와.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8시 15분. 지금쯤 김 여사는 화장실에서 나와 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전화하겠죠. 민준 씨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는 미친 듯이 화를 내며 저를 찾기 위해 이 서울을 발칵 뒤집어 놓을 겁니다. 저는 몸서리를 치며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지수야, 민준 씨가 우리를 찾을 수 있을까? 어림도 없지. 지수가 비웃었습니다. 이 차, 내 사촌 동생 명의로 빌린 거야. 내 번호판은 다른 지역 거고, 내 휴대폰은 전원 끄고 유심 빼서 버리라고 했잖아. 저는 민준 씨가 줬던 새 휴대폰이 잠들어 있는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지수가 시킨 대로 전원을 꺼두었죠. 응, 그러길 바라야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모든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렇게 쉽게 당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의 교활한 여우였습니다. 그의 계산과 통제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차가 출발한 지 약 30분, 강변북로를 지나 공항 방면으로 빠져나가 가평으로 향하는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단조로운 엔진 소리와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갑자기 요란한 벨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따르르릉.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하마터면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소리는 제 외투 주머니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준 그 휴대폰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유심 빼라고 했잖아. 지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전원 껐는데 어떻게 울리는 거지? 저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낯선 번호가 떠 있었지만 저는 그게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지수를 보았습니다. 어떡하지? 받지 마. 버려. 당장 창밖으로 던져버려. 지수가 명령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던지기 위해 차창을 내리려 했지만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만약 받지 않으면 민준 씨는 어떻게 할까요? 그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는 끝까지 찾아낼 것이고 그때는 결과가 더 끔찍해질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화면을 슬라이드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는 조용했습니다. 제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들이는 즐거워?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평온한 목소리였죠. 고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잔인할 정도의 냉정함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침착해야 한다는 것도 잊고 더듬거렸습니다. 그 휴대폰이 그냥 전화만 되는 물건인 줄 알았어? 민준 씨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칼날이 살갗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독립적인 위성 위치 추적 칩이 내장돼 있어 안전구역을 벗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활성화되지 당신이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내 컴퓨터로 경고가 왔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진 노름이었습니다. 저는 탈출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가 미리 쳐놓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뭘 원해요? 제가 절망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장 돌아와. 절대 안 가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그 감옥 같은 집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나랑 아이는 아주 먼 곳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 창밖을 봐. 민준 씨가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오른쪽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검은색 SUV 한 대가 우리 차와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제게 손을 흔들더니 위협적으로 우리 차를 가리켰습니다. 내 경호원들이야. 당신이 강변북로에 올라탄 순간부터 계속 따라갔어. 이 비열한 인간. 저는 분해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서연, 내 말 잘 들어. 민준 씨의 목소리가 엄격하고 단호해졌습니다. 30분 주지. 그 안에 차 돌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당신만 잡아오는 게 아니라 당신 그 친구까지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지수한테 뭘 어쩌려고요? 제가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박지수 씨의 인테리어 회사가 지금 우리 그룹의 블루문 리조트 프로젝트를 맡고 있지? 그 친구가 지금까지 따낸 계약 중에 제일 큰 건일 텐데 지난 몇 년간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게 걸려 있고 내 전화 한 통이면 그 계약은 즉시 파기야. 박지수 씨 회사는 건설협회 블랙리스트에 오를 거고 이 서울 땅에서는 영원히 어떤 프로젝트도 맡지 못하게 될 거야. 당신 친구가 당신 하나 도망치게 도왔다는 이유로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는 걸 보고 싶어. 민준 씨의 협박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권력으로 지수 같은 작은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안 돼요. 민준 씨, 제발. 우리 일에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말아요.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결정은 당신 몫이야. 돌아오든지
아니면 친구가 모든 걸 잃는 걸 지켜보든지. 30분, 지금부터 시작이야. 또, 긴 신호음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뜨거워진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는 계속 운전했지만 그녀의 손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피커폰을 통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인간 말 듣지 마. 지수가 분노에 찬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냥 협박하는 거야. 그 계약 따위 없어도 돼. 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너만 그놈한테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저는 지수를 보았습니다.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지만 불안으로 가득 찬 친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수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권리로 그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수는 지난 몇 년간 얼마나 힘들게 피땀 흘려 오늘을 이뤄냈는데 그녀의 가족들도 그 회사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저 때문에 그녀가 모든 것을 잃는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안 돼, 지수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그렇게 이기적일 수 없어. 정말 돌아갈 생각이야?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너 미쳤어. 돌아가면 아이 뺏기는 거라고. 다른 방법이 없어. 제 목이 메었습니다. 민준 씨는 내 약점을 잡았어. 내가 정이 많다는 걸 알고 너를 이용해서 나를 압박하는 거야. 내가 졌어. 지수야, 차 돌려줘. 제가 피눈물을 삼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지수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핸들을 세게 내리치며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그 개자식. 차가 잠시 휘청이더니 속도를 줄였습니다. 지수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녀는 핸들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가엾게 여기는 울음이었고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한 자신에 대한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친구의 어깨를 가볍게 쓸어주었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나 때문에 위험을 무릅써줘서. 하지만 이 싸움은 내 몫이야. 내가 직접 맞서야 해.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새파랬죠.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했어. 아니야. 넌 세상 최고의 친구야.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더니 핸들을 돌렸습니다. 작고 초라한 경차는 왔던 길을 되돌아 저를 기다리는 새장이 있는 도심을 향해 힘없이 나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이를 안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잿빛 하늘은 제 암담한 심정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민준 씨는 제게 싸구려 초승달 모양은 목걸이를 선물했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나중에 내가 부자 되면 너한테 밤하늘의 별을 다 사줄게. 하지만 지금은 이 달밖에 없어. 이 달이 가장 어두울 때 너를 비춰줄 거야. 그 목걸이는 우리가 이혼하던 날 제가 한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과거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과거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저를 묶고 있었습니다. 쇠사슬보다 더 단단한 끈으로요. 이제 그는 밤하늘의 별을 다 가질 만큼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바로 그것들로 저의 자유의 빛을 꺼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 왔어. 지수의 목소리가 저를 생각의 템에서 건져냈습니다. 눈앞에는 민준 씨가 문자로 보낸 약속 장소 병원 뒷문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1시간여 전에 막 도망쳐 나온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번쩍이는 검은색 마이바흐가 그곳에 위압적으로 서 있었고 쓰레기 집화장의 삭막한 풍경 속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차 양옆에 서서 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차를 세우자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몸서리를 치며 아이를 감싼 이불을 여몄습니다. 마이바흐 뒷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내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타담한 담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겨울 호수 밑바닥처럼 차갑고 깊었습니다. 시간 맞춰 왔네. 민준 씨가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2분 남았군. 지수가 차에서 뛰쳐나와 민준 씨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 2명에게 막혔습니다. 이 나쁜 놈, 짐승만도 못한 놈, 힘없는 여자 협박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는 지수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배를 깊게 한 모금 빨고 빗속에서 하얀 연기를 뿜어낸 뒤 꽁초를 튕겨버렸습니다. 오히려 윤서연 씨한테 고마워해야 할 텐데 2분만 늦었어도 당신 회사 잿더미가 됐을 테니까. 그는 저를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 이리 줘.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안 돼요. 제가 돌아오면 된다고 했잖아요. 아이 이리 주라고 했어. 민준 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으며 은근한 위협을 담았습니다. 비 오고 추운데 애 감기 걸리게 할 셈이야? 당장 차에 타. 저는 잠든 아들을 보고 저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차를 보았습니다.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저는 이를 악물고 다가가 아이를 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들고 빗방울로부터 아이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잠시 내려다보고 아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차에 타. 집으로 가자. 지수랑 잠깐 얘기 좀 할게요. 필요 없어. 민준 씨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이제부터 그 여자 만날 필요 없어.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라고 부추기는 그런 친구는 만날 자격도 없어. 당신이 뭔데 내 친구 관계를 막아요? 막을 수 있어. 민준 씨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강자의 권리지. 당신의 삶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의 권리. 차에 타. 그는 제 등을 가볍게 밀어 뒷좌석에 태우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차창 너머로 빗속에서 흐느끼며 속수무책으로 제가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지수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가 되었습니다. 차는 물 위를 미끄러지듯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고 고급 가죽 냄새와 민준 씨의 익숙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곳은 저를 영원한 감금 장소로 데려가는 호송차일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이를 안고 옆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꾸짖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곧 시작될 숨막히는 삶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20분쯤 달려 한강변의 최고급 주상복합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상위 0.1% 부자들만 사는 곳으로 보안이 철저해서 파리 한 마리도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최고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백 평은 좋기 넘어 보이는 펜트하우스는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광활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내부는 눈이 부실 정도로 호화롭고 세련되었지만 온통 민준 씨가 좋아하는 차가운 회색 톤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민준 씨가 텅 빈 거실로 들어서며 선언했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서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집. 이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새장이었죠. 민준 씨는 방 한가운데 미리 준비된 정교하게 조각된 참나무 요람에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넥타이를 풀어 소파에 던졌습니다.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당신과 아이가 내 시야 안에만 있으면 돼. 언제까지 저를 여기에 가둬둘 셈이에요. 제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생이요. 당신이 보기에 내가 안전해질 때까지. 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칠 생각이 더 이상 없어 보일 때까지. 민준 씨는 바로 걸어가 독한 술을 한 잔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여기서는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어. 가사 도우미, 주치의 셰프, 신용카드까지. 단 하나만 빼고 내 허락 없이 이 문 밖으로 나가는 것.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저는 당신의 유리 진열장 속 인형일 뿐이었네요. 당신은 내 아이의 엄마야. 민준 씨가 제 말을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내 아이가 온전한 가정을 갖길 원해. 비록 억지로 꿰맨 가정이라도 아빠가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가족. 저는 이 차가운 방을 둘러보고 제게 등을 돌리고 서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이걸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랑도 존중도 없이 오직 강요와 통제만 있는데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 민준 씨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었어. 서연 씨. 하지만 그걸 버린 건 당신이야. 이혼하자고 한 건 당신이라고. 이제 와서 무슨 사랑을 요구하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것은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먼저 죽인 것은 누구였을까요? 그만 다투자. 민준 씨가 피곤한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들어가서 쉬어. 당신 침실은 오른쪽, 아이 방은 바로 옆이야. 김 여사가 곧 와서 아이를 돌봐줄 거야. 김 여사. 그 여자 아직도 당신 밑에서 일해요? 당연하지. 그냥 가벼운 배탈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직원을 바꿨어. 다시는 당신이나 당신 친구 돈을 받고 배신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하지.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서재 쪽으로 걸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유리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강은 빗속에서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강둑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마치 저 파도처럼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부서지고 밀려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은 넓고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지만 이 호화로움도 제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저를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길 바라면서요. 거울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욕실 벽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습기를 막기 위해 정성스럽게 유리 액자에 담긴 작은 유화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은 햇살 아래 눈부시게 피어난 해바라기 밭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꽃잎들은 빛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며 생명력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대생 시절에 그렸던 첫 작품이었습니다. 붓질은 서툴고 색감은 고르지 못한 미숙한 그림이었죠. 저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해 버리려 했지만 민준 씨가 그걸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날 그는 그림을 손에 들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었죠. 난 이 그림이 좋아. 꼭 너 같아. 언제나 태양을 향해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꽃처럼 강하고 눈부시게 살아야 해. 저는 그가 깨진 결혼 생활의 다른 기념품들과 함께 이 그림도 오래전에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먼지 쌓인 창고 구석 어딘가에 처박아 두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 보물처럼 소중하게 액자에 넣어 걸어두고 있었죠. 제 손이 떨리며 차가운 유리 표면에 닿았습니다. 왜 그는 우리의 감정은 버렸으면서 이 값싼 기념품은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는 저를 잔인하게 가두면서 과거의 제 모습이 담긴 것은 소중히 여겼을까요?
심장이 아프게 저려왔습니다. 아마도 저 차갑고 잔인한 사람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는 대학 캠퍼스 처마 밑에서 함께 비를 피했던 그 시절의 소년이 아주 조금은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씨가 이 얼어붙은 가정을 데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잔인한 현실에 대한 쓰디쓴 조롱일 뿐일까요? 저는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세면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해바라기는 언제나 태양을 향하지만 저의 태양은 이미 오래전에 져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이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인공조명에 의지해 살아가는 유리 세장 속에 갇힌 시든 꽃일 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아파트에 화려한 불이 켜졌습니다. 밖에 칠흑 같은 어둠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녁 식사 시간이라며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를 돌볼 힘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길고 넓은 식탁에는 온갖 산해진미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민준 씨가 부엌에 서서 국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켓을 벗고 얇은 티셔츠 차림에 앞치마까지 두르고 있었죠. 권위적인 총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앉아 민준 씨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오늘 셰프님이 일찍 퇴근해서 내가 당신 주려고 연자육 갈비탕 다시 데웠어. 저는 자리에 앉아 제 앞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 그릇을 보았습니다. 이런 연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린 신혼부부가 아니잖아요. 연기 아니야. 민준 씨가 탕 그릇을 제 앞에 내려놓고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냥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고 싶었어. 우리 같이 밥 먹은 지 너무 오래됐잖아. 마지막으로 같이 밥 먹은 게 언제였더라? 제가 비꼬았습니다. 아, 기억난다. 당신이 식탁에 이혼 서류 던지면서 내가 차린 소박한 밥상이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던 그날이었죠. 민준 씨가 움찔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상처 주는 말 많이 한 거 알아. 미안해. 사과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의 흉터를 지워줘요. 잃어버린 내 청춘을 되돌려주냐고요. 식기 전에 먹어. 민준 씨가 제 질문을 피하며 제 그릇에 갈비 한 점을 덜어주었습니다. 아이 전 물리려면 잘 먹어야지.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산해진미가 차려졌지만 제 입에는 마치 지푸라기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숨막히는 공기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 씨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제게 주었습니다. 그는 깊고 헤아리기 어려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다시는 사라지지 마. 제발. 민준 씨의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이 아닌 희미한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저를 가둬둘 건데요? 아이가 클 때까지. 제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되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그냥 당신과 아이를 다시 잃는다는 느낌을 한 번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는 것만 알아. 오늘 아침 텅 빈 병실을 봤을 때 심장이 팼는 줄 알았어. 난생 처음으로 두려웠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에 담긴 진심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달콤한 함정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피곤하네요. 방에 들어갈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넓은 식탁에 홀로 앉아있는 민준 씨를 남겨두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외로운 뒷모습이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와 경호원들에게 저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갇혀
아이 곁을 맴돌거나 유리 벽안을 서성이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지루함을 견디다 못해 책이라도 읽을 생각으로 민준 씨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넓었고 수천 권의 책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책등을 훑으며 고전 소설 한 권을 골랐습니다. 책을 뽑아내는 순간 제 손이 우연히 책장의 작은 스위치를 건드렸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옆에 있던 나무 벽면이 미끄러지며 현대적인 벽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금고를 보았습니다. 전자식 잠금 장치였죠. 그냥 가려다가 이상한 충동에 이끌려 멈춰섰습니다. 비밀번호가 뭘까? 저는 민준 씨의 생일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 틀렸습니다. 토리의 생일. 틀렸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문득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미대 캠퍼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그날 3월 17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 1, 70, 3을 눌렀습니다. 삑. 초록불이 들어오며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가 아직도 그날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다니. 저조차도 거의 잊어버린 그날을 그 무심한 남자는 아직도 기억하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돈이나 보석이 아니라 서류 몇 뭉치와 작은 벨벳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벨벳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초승달 모양의 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제가 한강에 던져버렸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그것은 흠집 하나 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시 찾았을까? 그렇게 넓은 한강에서 잠수부라도 고용해서 찾았단 말인가? 제가 버린 값싼 물건 하나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까? 저는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살갗에 전해졌지만 마음속은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대체 제 감정을 가지고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목걸이를 내려놓고 옆에 있던 서류 뭉치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강준우 후원 신탁기금이라는 이름의 신탁 설립 서류였습니다. 기금의 액수는 300억 원, 설립일은 어제였습니다. 그가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직후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300억. 평생 꿈에서도 만져보지 못할 거액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되찾자마자 이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겁니다. 서류 뭉치 사이에는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힘있고 단호한 필체였죠. 아들 준우에게 아빠가 너의 존재를 더 일찍 알지 못해서 미안하다. 남은 평생을 너에게 보상하며 살게. 이 돈은 네가 가장 단단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작일 뿐이다. 아빠는 너에게 최고의 것들만 줄 것이다. 과거의 아빠가 피땀 흘려야만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 아빠가. 저는 그 글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후회도 진심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준우라는 이름. 그는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이의 출생신고 이름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는 아이가 당연히 자신의 성을 따르고 자신이 선택한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그저 아이를 낳은 사람일 뿐 모든 결정권은 가장이자 경제권을 쥔 자신에게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저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 해도 그는 여전히 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이자 대를 이을 후계자로 여겼고 저는 물질적 지원으로 보상받는 대리모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금고를 닫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방금 전의 감동은 차가움과 서러움으로 빠르게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이에 여전히 삶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이라는 깊은 골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돈으로 사랑을 표현했고 저는 존중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환했고 손에는 유전자 검사센터의 로고가 찍힌 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이리 와봐. 민준 씨가 문을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재우다 조심스럽게 요람에 눕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어. 민준 씨가 봉투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이 빛났죠. 99.99% 친자 관계.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 토리는 내 친아들이고 우리 강씨 가문의 장손이야. 저는 무감각한 마음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못 믿겠으면 확인해 보라고. 이제 만족해요? 만족해. 민준 씨가 웃으며 다가와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연 씨, 나한테 이렇게 멋진 아들을 낳아줘서 이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두 사람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책임질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착각하지 마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당신이 생물학적 아빠라는 걸 증명할 뿐이에요. 당신이 아빠로서 자격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민준 씨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직도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파혼했고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고 아이를 위해 기금까지 만들었어. 대체 뭘 더 원하는 건데 당신이 이해하길 원해요. 아빠가 된다는 건 아이 얼굴에 돈을 던지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폭발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빠라는 건 한밤중에 일어나 분유를 타주고 아이가 열이 나면 밤새 뜬 눈으로 물수건을 갈아주고 아이의 첫 걸음마를 지켜봐 주는 거라고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해외 파트너와 회의하느라 바쁘다고 하겠죠. 아니면 또 아이를 베이비시터한테 맡겨두고 기약 없는 출장을 떠나겠죠. 내가 돈을 벌어야 아이를 키울 거 아니야. 민준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이 풍족한 삶을 누가 만들어줬는데. 나야. 내가 밤낮으로 일하지 않았으면 아이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럼 당신 돈이나 끌어안고 사세요. 제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파혼한 건 나를 사랑해서도 아이가 불쌍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남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대를 이을 후계자가 필요했을 뿐이라고요. 당신은 지독하게 이기적이야, 강민준 씨. 입 닥쳐. 민준 씨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를 때리려는 듯했지만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때려요. 때려서 당신 본성이 어떤지 똑똑히 보여주라고요. 민준 씨는 손을 내리고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벽을 세게 쳤습니다. 쾅. 그래, 내 말이 맞아. 나 이기적이고 야망 넘치는 놈이야. 하지만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야. 그리고 절대 내 아들을 내 곁에서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격렬한 다툼 후 집안의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소파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 저는 침실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지쳐 있었죠.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저는 양육권 다툼에서 민준 씨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돈과 권력,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법정에 가면 저는 무조건 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이가
부모의 다툼과 증오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이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준 씨가 피곤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얘기 좀 해요. 제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봐, 제안이 있어요. 거래라고 하죠. 민준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거래? 당신이 아이를 원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제가 당신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양보하겠어요. 저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양육권 포기각서에 사인할게요. 아이에 대한 모든 친권을 당신에게 넘기겠다고요. 민준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죠. 진심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조건은 아이가 만 3살이 될 때까지 제가 이곳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이 3년 동안 당신은 모든 생활을 지원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이를 가르치는 방식에 간섭하면 안 돼요. 당신은 그저 아이와 놀아주는 아빠의 역할만 하면 돼요. 아이를 사랑해주되 아이를 저에게서 떼어놓으면 안 된다고요. 왜 하필 3년이지? 민준 씨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후 3년이 아이의 인성과 정서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요. 저는 아이가 온전한 정서적 기반을 갖길 원해요. 엄마 젖을 먹고 엄마 품에 안겨서요. 제 아이가 가장 연약한 시기에 엄마의 사랑이 부족하게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3년 후에는 3년 후 아이의 3번째 생일날 저는 떠날 거예요. 제 심장을 칼로 베는 듯한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아주 멀리 당신과 아이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요. 그때쯤이면 아이도 단단해지고 어린이집에도 다닐 테니 당신이 더 잘 돌볼 수 있겠죠. 다시는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당신도 나를 찾으면 안 돼요.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잔인한 제안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이를 버리겠다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거죠. 제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라리 한번 아프고 떠나겠어요. 아이가 권력 있는 아빠 곁에서 안정된 미래를 갖는 게 이 끝없는 전쟁에 아이를 끌어들이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난 이제 당신의 사랑을 믿을 용기도 당신 가족과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아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아. 마침내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거래 받아들이지. 3년. 우리에게는 3년이 있는 거야. 민준 씨는 동의했습니다. 말로 맺어진 약속이었지만 그 무게는 법적인 문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침실로 돌아서서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방금 제 심장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년, 제게는 아이를 안고 아이의 냄새를 맡고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단 109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저는 남이 될 겁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토리가 깨어나 요람에서 혼자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아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마음이 시릴 정도로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미소였습니다. 아가,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려 가슴에 꽉 끌어안고 아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가야. 제 울음소리는 방음벽에 막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준 씨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이 자신을 감싸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물었습니다.
붉은 불씨가 어둠 속에서 타올랐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는 이겼습니다. 그는 아들을 얻었고 앞으로 3년간 저의 복종을 얻어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자신의 모든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이렇게 텅 빈 걸까요? 그는 굳게 닫힌 침실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수면 등의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넓고 차가운 집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성적으로는 이겼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그는 사람을 붙잡았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의 마음은 영원히 잃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가엾게 여겨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작과 동시에 떠날 날을 정해두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의 등불은 단 3년만 빛날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를 위해 만들어진 조각난 가족이라는 행복한 연극을 비출 것입니다. 민준 씨는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 남자의 눈가에서 조용히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을까요?